요 설명은 이 글씨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 설명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들어주세요. 어, 먼저 이 문자에 대한 도구는 이렇습니다. 가로 문자 입력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 문자 입력 도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문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선택 영역으로 글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자 문자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쓴 레이어가 있어요. 이 썸네일을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얘는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만 꺼버리면 이 선택 영역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문자 영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글씨를 수정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 영역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수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 텍스트 레이어가 있어도 얘를 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거 두 개는요 거의 실무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쓰게 되는데 자 얘를 이렇게 보시면 주로 문자 도구를 선택하는데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가로 문자 입력 도구입니다. 세로 문자 입력 도구는 그 메뉴가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얘를 일단 메뉴는 그렇고 자 글씨를 입력하는 도구가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네요. 매우 간편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메뉴를 겉으로만 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숨어 있는 기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문자 기능이 그냥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요, 이렇게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 툴의 기능입니다. 글씨를 그냥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 상자를 만들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먼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자 상자를 선택하고 이렇게 바탕을 클릭하고 문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글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상자가 만들어지죠. 이때 문자 상자를 만들어서 입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 상자를 만들어서 입력하면 내가 이 문자 상자를 조절하면 이 정렬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문자의 입력량이 작을 경우에 제목 같은 거를 쓸 때 그냥 클릭해서 입력하면 될 것 같고요. 글씨의 양이 많아. 정렬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바꿔야 돼. 그러면은 계속 엔터 백스페이스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글씨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 상자를 입력해서 거기에다가 문자를 입력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 펜툴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패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패스를 그렸어요. 자, 이렇게 패스를 그렸습니다. 패스를 그리고 문자 도구로 이 패스 위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마우스 커서에 이런 표시가 뜹니다. 마우스 커서에 이런 표시가 떠요.
이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문자를 입력하면은 패스 위에 문자가 입력이 되죠. 자, 이때 이 기능을 뭐라고 하냐? 타입 언어 패스 툴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스상의 문자 입력이다 라 그래서 타입 언어 패스 툴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렸어요. 아까는 문자 도구로 이렇게 대고 클릭을 했죠. 이번에는 이 안에다가 놓고 클릭을 했습니다. 이 내가 클릭한 여기가 문자 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문자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패스 영역을 문자 상자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이리어 타입 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 이 도구를 봤을 때 되게 단순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기능을 나눠서 설명드리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4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능은 포토샵뿐만이 아니라 어도비 프로그램에 있는 문자 도구는 다 동일합니다. 이 메뉴가 뭐 4개로 나눠진 이 프로그램도 있고 뭐 2개로 나눠진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포토샵처럼 하나로 나눠진 프로그램도 있어요. 하지만 이 4가지 기능은요, 어도비 프로그램이면 문자 도구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게 그 표면적인 메뉴상에 안 보일 뿐이지 작동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자 모양을 저장해 놨다 쓰는 거예요. 저장해 놨다 쓰는 겁니다. 요거는 후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그 한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썼을 때는 이 형태상 선형성이 매우 가능합니다. 영어 얘는 선형성 말할 것도 없죠. 선형성이 매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티셔츠나 이런데 로고를 박으면 한글로 로고를 박은 것보다 영어로 박은 게 더 예쁘죠. 한문으로 박으면 어때요? 로고를 더 안 예쁘죠. 왜냐면 얘는 선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았으면 초등학교 때 항의를 했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 티셔츠에 영어로 된 거 입고 가잖아요. 그럼 4대주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때는요, 영어로 된 티셔츠를 저희 때는 못 입고 다녔어요. 4대주의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선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서체, 활판 서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어울리죠. 얘가 선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가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자, 일본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동집에 붓글씨 같은 거를 써줘야 우동이 좀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그죠? 이 우동집에다가 활판 서체로 해놓으면 그 우동 먹으러 가겠어요? 별로 맛 없어 보이죠. 그래서 비선형적인 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붓글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붓글씨를 쓰는 거고. 근데 한글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활판 서체로 쓰자니 영문보다 선형성이 떨어져. 붓글씨로 휘각을 썼는데 한자보다 힘이 떨어져.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게 캘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타이틀 쓸 때 우리나라 캘리 그렇게 써대는 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문자 우리나라처럼 캘리 그렇게 많이 써대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글이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의 크기에 비해서 영문보다는 행간을 조금 더 벌려주는데, 일반적으로 본문 텍스트의 행간은요, 글자의 크기에다가
얘는 1.5 정도, 영문은 1.5 정도를 곱해줬을 때 한글은 1.7 또는 1.8 정도를 곱해서 행간을 확보해 줘야 이 글이 읽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글씨 보면요, 되게 빡빡해서 눈이 피곤해서 보기가 싫은 글씨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글씨는 행간을 적당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좀 읽기가 편한 글씨가 있죠. 그 기준이 되는 수치를 외우시란 얘기입니다. 물론 서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글씨가 10포인트야. 그러면 영문은 여기다가 1.5 곱하면 행간은 15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한글은 1.7을 곱하게 되니까 17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커닝, 글자의 간격은 한글은 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어로 끝나는 것도 있고 아로 끝나는 것도 있잖아. 매트릭에다 집어넣을 수 없죠. 시각적 커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장평, 글씨의 좌우를 줄이는데 명조보다는 고딕을 더 잡을 수 있다 그랬죠. 명조는 너무 많이 찌그러뜨리면 글씨 찌그러졌네 이런 느낌을 확 준단 말이야. 그래서 명조는요 장평을 많이 잡아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이 가변적으로 계속 이 길이가 이렇게 변할 것 같아. 그러면은 명조보다는 고딕이 더 유리하겠죠. 왜? 장평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조체라고 하는 것과 고딕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조체의 특징, 이렇게 세리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고딕체라고 하는 거는 세리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랬을 때 세리프가 있는 서체, 없는 서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이름으로써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느낌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조체는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고딕체는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이래? 다 이렇지 않죠. 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서체에서 주는 느낌은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바로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별표 있죠? 그렇죠? 세리프가 있고 없고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리프가 있어도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 차이가 고딕처럼 거의 나지 않으면 명조체지만 느낌은 고딕 느낌이란 얘기예요. 고딕이지만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 차이가 커서 이런 서체들은 얘가 고딕이지만 명조처럼 세련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거를 뭐 광고 문구나 이런 걸 집어넣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고려해서 텍스트를 집어넣어야지 이미지 잘 만져놓고 분위기에 맞지 않는 서체를 집어넣는 순간에 걔는 그 순간부터 망한 거야. 그 이미지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뭐 디테일한 이런 이론은 모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망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 설명드리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런 보드카 사진이 있어요. 여기 서체를 보니까 얘는 고딕이죠.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정말 순수한 고딕이죠. 게다가 색깔까지 그렇게 칠했네요. 그 다음에 이거 배경으로 들어가는 얘는 세리프가 있는 명조죠. 명조 중에서 어떤 명조예요? 세리프가 정말 길고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 차이는 뭐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그런 서체죠. 그러면 얘가 이 서체를 우연히 깔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이 서체로서만 이루어진 이 대비감은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서체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이 훨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